네, 오늘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요, 모르면 억울한 블로그 운영법입니다. 어, 모르면 억울하다라는 표현 조금 여러분들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저희 수강생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꾸준히 하면 된다는데 해가지고 시작했다가 뭐 저품질이 된 경우들도 여기 많이 계세요. 오늘 사실 강의 들으시는 분 사례를 제가 몰래 갖다 썼는데 이따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모르고 하는 실수들이 저품질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저희 사람복 패밀리 그리고 저와 연결되신 저에게 블로그를 배우신 분들이 좀 허두무를 파지 않도록 오늘 좀 약간 초보자 대상으로 모르면 억울한 블로그 운영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제가 프로필 사진을 새로 찍었어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예쁘십니다. 사진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오늘 예쁘세요. 찍은 따끈따끈한 첫 공개하는 프로필 사진입니다. 저는 박재인이고요. 저는 이제 퍼스널 컬러가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오렌지는 되게 생명력 있는 컬러이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비타민C 같이 통통 튀는 그런 매력과 함께 또 되게, 잡히지 않는 약간 바나적인 기질도 있죠. 그런 오렌지의 기질을 저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희 퍼스널 컬러는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의 교환부터 시작해서 저의 책이라든지 이런 제가 기획했던 모든 것들은 안에 오렌지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저의 퍼스널 컬러를 이제 계속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로 활동을 한 지는 지금 한 12년 차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로그 강사로 활동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블로그의 역사를 봐온 사람이고 오늘 블로그의 역사를 어쩔 수 없이 또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블로그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블로그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 오늘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블로그의 정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살짝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라는 건요, 웹과 로그의 합성어예요. 웹에 쓰는 일지나 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블로그는 일지나 일지나 일기는 누가 쓰는 거죠? 바로 내가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는 사실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채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블로그의 어떤 본질의 채널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그 나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무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블로그를 아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블로그가 원하는 방향성은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느낌, 관심을 기록하여 일상 속의 내 모습을 온라인 공간을 통해 표현하는 개인 공간 서비스다. 이게 블로그의 정의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거나 어떤 세일즈를 하거나 나를 브랜딩하거나 이런 모든 도구로서 블로그를 쓰시는데 거기에 중심은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요. 글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글을 쓰는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 드러나게 쓴다라는 것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이웃과 함께 합니다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을 블로그를 하시면서 되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블로그라는 채널 자체가 이웃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글을 기다리는 이웃이 있어서 이 블로그 하고 싶어. 이런 생각 드셨던 적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저희 사람북닷컴에서 사람북 패밀리를 대상으로 블로그 챌린지 21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21일 동안 끈끈하게 서로의 블로그에 가서 응원하고 댓글 달고 공감 달고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게 많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수료식하면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경험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되게 친근해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블로그가 원하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로그 이용자는 에티켓을 준수합니다라고 써 있는데요. 블로그에 공개된 정말 수많은 게시물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의 매너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면 남이 쓴 글을 도용하고 남의 콘텐츠를 도용하고 뭐 이러지 않는 거, 남의 이미지를 도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매너일 수 있고요. 의도적으로 상업적인 행위를 위한 어떤 키워드의 반복적인 피로도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매너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운영 정책만 읽어보더라도 블로그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출발을 했구나라는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로그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블로그의 역사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제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분들 PT 있죠? 요 강의 자료. 이게 언제 때 강의 자료냐면요. 2015년 강의 자료예요. 네. 제가 2015년도, 그러니까 강의를 시작한 건 2011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저는 10년 넘게 블로그 강의를 해왔잖아요. 근데 2014년도, 15년도에 했던 강의 내용에 PT를 제가 오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왜 가지고 왔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여기에 되게 이제는 조금 약간 구식이 되어버렸지만 파워블로거 엠블럼이라는 게 달리던 시절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나 이 과거에 내가 파워블로거였다라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있으시면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초창기에 이제 파워블로거 시대였을 때 이것이 그 파워블로거를 선정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이 블로그의 양질의 블로그를 선정하는 기준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본질적인 것에서 설명을 할 때 이 옛날의 기준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포스트 인기도, 블로그의 어떤 활동성 지수, 포스트의 주목도 지수, 인기도 지수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 중에 인기도를 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라는 거를 설명은 많이 드렸는데 그 기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이 구식, 옛날에 파워블로거 뽑던 그 기준에서 그대로 제가 뽑아온 건데요. 이 기준은요, 여기 적혀 있듯이 네 가지 지수로 이제 구분이 돼요. 포스트 그 블로그의 활동성 지수와 인기도 지수, 그리고 포스트의 주목도 지수와 인기도 지수. 그럼 여기에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하는 기준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내용의 충실성, 소통의 노력, 활동의 신뢰성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 기준이 우리가 지금 우리 이달의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뽑는 어떤 네이버가 검증해주는 블로그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용이 충실한 어떤 콘텐츠를 잘 담아내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잘 하고 그리고 활동의 신뢰성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이것도 매너에 해당되죠. 아까 말했던 1번, 2번, 3번이 다 아까 블로그의 운영 원칙과 사실은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도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에 해당하는 이 신뢰성의 부분은 진정성이죠. 내가 이게 상업활동이 본연의 블로그 주제와 이야기 전달을 방해하지 않는지 고려하고 그리고 공정이나 이런 곳에 어떤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지 그런 걸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뢰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저품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블로그의 활동성 지수라는 건요. 말 그대로 얼마나 잘 활동하고 있는 유저인가를 보는 거예요. 블로그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블로그의 우선 운영 기간을 보는 게 있죠. 그래서 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쪽지에서 블로그 옛날에 만들어낸 블로그는 조금 약간 뭐 노출이 잘 된다 이래가지고 대행사에서 되게 옛날에 만든 아이디를 막 하이에나처럼 막 엄청 찾으러 다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만약에 쪽지 같은 걸 받으신다면 그런 쪽지 받으셨을 거예요. 블로그 운영 연차가 오래되셔가지고 그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데 그 블로그 저희한테 카테고리 임대해 주시거나 그 블로거로서 저희 회사랑 활동해 주시면 뭐 얼마 드릴 테니까 저 블로그 좀 임대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오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블로그의 활동성 지수가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활동성 지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대행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블로그의 활동성 지수를 판단하는 어떤 요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의 글쓰기 빈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빈도라는 건요, 꾸준한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많이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써. 또 띄엄띄엄 이런 거 말고 그냥 꾸준히 정기적으로 쓰는 글을 하시는 분들이 활동성 지수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블로그를 잘 못해요. 많이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기적으로 블로그에 업로드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제가 글쓰기 빈도수를 너무 떨어뜨리지 않고 일정 기간의 활동성 지수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블로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활동성 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수는요, 지금에서는 사실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셨겠지만, 새로 만든 블로그로도 이 포스트 운영 기간 빼고, 포스트 수 빼고, 그냥 글쓰기 빈도를 잘 채워주고, 최근 포스트의 활동성만 확보해도 요즘은 상위 노출하는 것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사실은 블로그의 운영 기간과 포스트 숫자까지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랭크로 가기 위해서 대행사들이 그 옛날 블로그를 섭외하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관점에서 맞춰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글을 쓰면 좋으냐? 제가 제일 좋은 베스트를 알려드리면 블로그를 쓰는 주기를 정해놓고 꾸준히 쓴다. 근데 그 꾸준히 쓰는 걸 내가 못하면 무슨 걸 활용해야 되냐면 예약 글쓰기를 활용한다. 글도 우리가 글빨이 받는 날이 있고 글빨이 안 받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글쓰기를 지금 21일 챌린지 같은 거 하시면서 내가 이럴 때는 글이 잘 써지네, 이런 시간에 잘 써지네, 이런 환경에서 잘 써지네 라는 것들을 체험해 보시고 거기 안에서 내가 나는 해보니까 일주일에 몇 개 정도는 내가 충분히 쓰겠어. 근데 이게 넘어가니까 내가 억지로 글을 쓰게 되네? 어거지로 막 붙여 넣어야 되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안에서 나만의 글 쓰는 기준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포스트의 글쓰기 빈도를 맞춰 가신다면 정말 좋은 활동성 지수를 이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로그 인기도 지수인데요. 이 인기도 지수라는 건요. 우선은 방문자 수, 전체 방문자 수가 많고 최근에 방문자 수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방문자 수 대비 페이지 뷰가 높아야 돼요. 방문자 수 대비 페이지 뷰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이 들어와서 여러 개의 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와서 하나 글만 보고 나가잖아요. 그럼 블로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뭐 1점짜리 블로그네. 근데 한 명이 들어왔어. 와서 4개, 5개 글을 봤어. 그러면 5점짜리 블로그가 돼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이 와서 1번 글 보고 3번 글 보고 2번 글 봤다가 다시 3번 글 봤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똑같이 중복으로 일정 기간 시간 동안 본 글은 이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글이 오픈되고 거기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은 이 블로그 인기도 지수는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블로그의 통계를 보시면요. 페이지 체류 시간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 대비 조회수를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기도를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척도예요. 그래서 내가 인기 있는 블로그로서 인기도의 점수를 얻으려면 사실은 본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한번 들어왔다가 이 블로그 괜찮은 블로그네. 다른 글도 한번 봐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결국엔 본질이잖아요. 글이 좋아야죠. 내가 원하는 글이 적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성 블로그로 가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포스트 주목도인데요. 포스트 주목도라는 건요.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내가 글을 썼어. 처음에 봤더니 그 글이 3번째, 3번째 노출이 돼 있어. 3번째.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걔가 1등으로 가 있어.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나요?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순위는요, 유동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좀 편하게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 순위가 결정됐을 때 1등, 2등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2등 글이 1등 글보다 훨씬 더 많은 클릭률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순위가 이렇게 뒤바뀝니다. 네. 이게 포스트의 활동성, 포스트의 주목도 지수 때문이에요. 포스트의 주목도 지수. 그러면 주목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여러분들 포스트 딱 검색했을 때 뭐뭐가 뜨죠? 한번 댓글 달아보실래요? 내가 글을 검색할 때 어떤 게 뜨는지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 제가 구두상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댓글로 달아주세요. 내가 포스트를 뭔가 이제 제목에 키워드를 탁 해가지고 뭐를 검색해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 글을 클릭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라비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블로그의 제목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내가 검색한 키워드를 포함한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클릭하게 되죠. 또 사진, 썸네일, 맞아요. 대표 이미지라고 하죠, 우리. 대표 이미지가 내가 나 이런 글을 찾았었는데 라는 게 있으면 그걸 클릭하게 되죠. 그리고 사진 숫자도 적용되지 않나요? 사진 숫자? 그죠? 사진 숫자가 적으면 거기 숫자가 뜨잖아요. 몇 장이라고. 사진 숫자가 너무 적으면 글이 뭔가 충분한 글이 아닐 것 같아. 근데 사진 숫자가 많으면 글이 충분한 글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너무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인플루언서라고 하셨는데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초록색으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탁 떠 있죠. 그러면은 그 글은 이 글은 뭔가 더 신뢰도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주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홍매쌤님이 1페이지 상위 글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상위 노출이 돼 있으면 당연히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여러 개의 글이 노출돼 있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목적에 맞는 글을 우리는 클릭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DSLR을 사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뷰티 크리에이터로 예쁘게 뽀샤시하게 나오는 카메라를 사고 싶어. 그러면 똑같은 DSLR을 검색해도 뷰티 크리에이터가 올린 DSLR 추천글을 클릭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나는 뭔가 이제 인물 사진을 찍고 싶어. 인물 아니라 배경 사진, 풍경 사진, 뭔가 이제 그런 걸 찍고 싶어. 그러면 여행 사진 작가가 추천하는 DSLR 추천글을 우리는 클릭하게 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목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너무나 많은 다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다수의 요인이 여러분들이 글을 클릭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클릭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럼 또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인기도예요. 이 인기도 지수는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공감 달고 댓글 달고 스크랩 달고 하면 인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지수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양질의 글을 판단할 때도 이런 지수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아까 말했잖아요. 소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블로그의 운영 원칙에도 적어놨고 파워블로거 선정 기준에도 적어놨어요. 그것처럼 블로그가 원하는 방향은 뭐예요? 여기에 활성 유저가 많아져서 블로그 서비스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게 블로그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공감과 댓글이 달리고 스크랩이 달리는 글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포스트의 인기도가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요, 이 인기도라는 게 100% 적용되고 있진 않아요. 지금의 로직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공감이나 댓글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글의 정확도가 아주 높으면 이것들을 밀고 더 높은 기준으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로직이긴 해요. 지금 현재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블로그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런 것이었고 그것은 변함은 없다. 그게 더 잘 되면 더 좋은 건 맞다라는 거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과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에 그러면 블로그는 뭘 하고 있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발전하길 원하느냐라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랭크 이제 로직 막 이러면 C랭크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C랭크라는 건요, 맥락, 내용, 연결된 소비, 생산,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 크리에이터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가 점수를 매기는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는요, 제가 그냥 네이버에서 딱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공식 자료 보시고, 지금 제가, 그 네이버에 그 검색을 도와주는 그런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에 제가 네이버 서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가 있거든요. 공식 블로그. 거기 가면은 그냥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발췌해온 거예요. 근데 블로그가 점수를 매기는 항목에 집중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러면 블로그가 원하는 정확도가 높은 거는 도대체 뭐야? 어떤 정보를 좀 더 양질로 포함해야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블로그 컬렉션 해가지고 블로그 문서의 제목, 본문, 이미지, 링크 등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 이거는 제가 강의 때 되게 초보 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사진은 뭐 몇 장 이상 하시면 좋고 뭐 이런 것들 기본으로 해주는 글자 수에 대한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이버 DB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물, 영화 정보 등 네이버에 보유한 콘텐츠 DB를 연동해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제 뭐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글감을 불러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리뷰를 쓰더라도 그냥 내 생각만 막 쓰는 거 말고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도 넣고 캐릭터 이름도 넣고 거기 안에 나오는 주요한 어떤 스토리에 나오는 장소 지명도 넣고 이런 식으로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키워드들의 연관도를 집어 넣어서 글을 쓸 때 더 높게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충실하게 활용해서 조금 더 신뢰도 높게 연관도 높은 글들을 작성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그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고 있구나, 또 담으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로보트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 뭐 여기 보면 서치 로그라고 해서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서 및 문서 출처 인기도를 계산한다. 이거는 뭐냐면 아이고 넘어갔다. 이거는 뭐냐면요. 네이버가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뭐를 많이 검색하지 이런 거 다 데이터로 남아 있잖아요. 우리 키워드 도구 본 적 있죠? 키워드 도구 가보면은 어떤 키워드를 월간 얼마나, PC에서 얼마나, 모바일에서 얼마나 조회하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자동 완성어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고 연관 검색어라 그래서 A라는 키워드 검색한 다음 B라는 키워드 검색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 연관 검색어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에서. 근데 그렇게 네이버는 사람들이 서치하는 로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치하고 있는 로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서 출처 인기도를 계산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 리뷰를 써요. 그럼 카페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뭐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 뭐 냅킨, 뭐 스콘, 뭐 인테리어, 뭐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라떼, 뭐 샌드위치, 뭐 이 등등등 이런 것처럼 카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이미 로그로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카페 하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의 그룹핑이 있단 말이에요. 그룹이 되어 있는 그 단어의 조합. 그런 게 이 서치 로그에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A라는 걸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얘기할 거라고 이 사람은 벌써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봇은. 근데 이거를 얘기하자고 메인 키워드를 잡아놓고 여기 있는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완전 생뚱맞은 단어들의 얘기만 하면 로봇은 헷갈린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확도가 높은 글을 쓰는 건가?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주제를 제대로 담고 있는 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치 로그에 대한 것들이 이용돼서 블로그에 점수를 매긴다는 게 되게 신빙성 있고 맞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스코어라고 해서 웹문서, 사이트, 뉴스, 뭐 다른 출처에서 관심 정도를 이용해서 신뢰도, 인기도를 계산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다른 출처에서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뒤에 나올 때 이제 설명을 조금 여기 보면서 할까요?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뉴스에서 봤는데 김치를 검색했어. 김치를 검색했는데 뉴스에서 막 김치, 중국산 김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이게 이슈가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그러면 김치를 검색할 때 이 이슈에 맞춰서 나오는 글을 보여주는 걸 지금 C랭크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전에 랭크였다면 김치를 검색했을 때 그냥 김장 김치 담그는 법 이런 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 랭크의 이런 어떤 로직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시의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담더라도 지금의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시의성이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런 걸 먼저 우선순위로 오픈해 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포도를 파는 사람이야. 근데 포도를 파는데 어떤 방송에서 포도 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이제 이슈가 돼서 막 건강방송에서 포도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런 이슈를 끌고 와서 내가 포스팅했을 때 내 글이 더 잘 뜰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웹문서나 사이트나 뉴스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을 이용해서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한다라는 것에 점수를 더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액티비티 여기 활동성 지수 또 나오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활동 지표를 활용해서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지 블로그를 계산한다. 그래서 제가 활동성 지수 꾸준한 글쓰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 최근 글쓰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게 활동성 지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 이거는 뭐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 이것도 아까 사실은 저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뭔가 이제 카페를 얘기하는데 카페에 해당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다른 말 하고 있으면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할 때 너가 A라는 단어의 주제를 말했으면 그 A라는 단어와 연관된 걸 말해줘야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게 이미 픽스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그게 아까 말했던 블로그 서치 로그에 의해서.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C랭크가 반영되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진짜 이해를 잘하더라도요. 블로그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블로그 중국 강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이 이제 그 C랭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로직의 어떤 형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김치라는 단어를 했을 때 관련도 순으로 하면은 김치라는 단어로 김장 담그는 나만의 비법 막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죠.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일반적인 주제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최신 순으로 검색을 하면 시장에서 장 보느라 힘들었던 하루 하면서 김치라는 단어를 포함한 최신에 쓴 글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최신 순으로 거꾸로 검색을 일부러 탭을 바꿔서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흔하지 않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김치라는 거에 주제를 담아도 시의성이 있는 주제가 있다면 나의 경험과 여기 지금 써주신 것처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 플러스 시의성 있는 내용을 조합했을 때 훨씬 더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이미 좋은 문서와 나쁜 문서에 대해서 기준을 다 잡아줬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저품질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강의의 특징은요, 정확히 이렇게 돼요. 네이버가 직접 한 얘기를 제가 경험을 더해서 얘기해 드리거나 실제로 제가 해보고 정말 됐던 거,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카더라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카더라가 아닌 진짜 본질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문서와 나쁜 문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이미 네이버에서 공식 블로그에서 오픈되어 있는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은 아, 이런 블로그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문서는 보시다시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한 문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거꾸로 생각해야 되냐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걸 로봇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가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우리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네이버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진에도 어떤 정보가 이력이 되는 건 아시죠? 언제 찍은 사진.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진 속에. 예를 들면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인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원본 사진인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사람이 출연하는 것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뭔가 보증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품이나 장소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경험하여 작성한 문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제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뭔가 글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3번처럼 복사하거나 짜집기 하거나 어디서 퍼오거나 이런 거는 다 유사글로 분류돼요. 근데 그게 또다시 운영 원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본질이에요. 매너가 없는 거죠. 남의 거 그냥 따오고 그냥 갖다 쓰고 이런 매너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본질 안에 이것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사문서를 만들지 않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길이와 분석 내용을 포함한 문서. 여기서 충분한 길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인기도 지수를 결정할 때 페이지당 조회수도 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체류 시간도 본다고 했어요. 그 신뢰도를 볼 때. 그럼 신뢰할 수 있는 문서라는 거, 충분한 길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머무는 시간을 가져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이 복막하고 싶고 친구에게 공유 추천하고 싶은 문서. 스크랩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진짜 높은 지수의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파워블로거들 같은 경우에 스크랩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남의 블로그 가서 글 스크랩 해온 적 있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최근 한 달 안에 내가 남의 블로그에서 글 스크랩 한 적이 있다. 이런 분들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여기 지금 숫자 몇 분 계시지? 51분이 계신데 51명 중에 한 달 내에 스크랩 하신 분 있나? 우리 보라비님 스크랩 하셨네요. 카페글 스크랩 한 적 있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본인이 생각하실 때 되게 중요하거나 뭔가 내게 이득이 있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글에만 스크랩 하신 거죠. 그죠? 아마 대부분의 글들은 내가 아무 목적 없는 글을 스크랩하지는 않아요. 아까처럼 이득이 있거나 혜택이 있거나 이벤트 참여하거나 또는 내가 이거는 다음에 다시 볼 만한 가치 있는 글일 때 이런 식으로 되게 높은 품질의 글 또는 혜택이 있는 글만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스크랩을 많이 안 합니다. 지금 여기 한 5분 정도 댓글 다셨는데 지금 50명 중에 뭐 10%면 되게 높은 수치긴 한데 대부분 스크랩한 경험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저는 스크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때는 뭐 안 들어가 있지만 블로그라는 것에 저품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또 하나가 스크랩이 높은 블로그의 경우에도 저품질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블로그라는 게 콘텐츠의 작성보다 콘텐츠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입장, 콘텐츠를 스크랩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됐을 때 이 블로그는 콘텐츠 작성자로 보지 않고 수용자로 봐요. 그래서 활동력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랩은 저는 비추.
아주 비추하는 겁니다. 꼭 스크랩을 해야 된다면 그냥 본인 네이버 메모 같은 데다가 스크랩 따로 해가지고 보시거나 그냥 블로그에 하지 말고 그냥 즐겨찾기 형식으로 본인이 보관해가지고 보시거나 이런 거 추천드리고요. 개인 블로그에는 저는 스크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개인 카페 같은 거, 비공개 카페 혼자만 있는 그런 공부방 같은 거 만드셔서 스크랩 자료는 그쪽으로 모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스크랩 얘기를 다시 하냐면 스크랩 할 만큼 가치 있는 글은 블로그가 생각할 때 오, 스크랩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거 되게 잘 쓴 글이네? 되게 좋은 글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스크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뭔가 내가 어떤 글이면 남들이 스크랩할 만큼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어떤 혜택을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스크랩할 만큼 의지가 생길까? 이런 걸 생각해서 내 블로그에서의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하실 때는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활동성 지수를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기도 지수를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글을 남이 스크랩해가는 게 당연히 좋고요. 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맞고요. 그리고 강의 참여 이벤트 스크랩은 이후에 비공개 처리하면 될까요? 그쵸. 꼭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스크랩하는 강의 이벤트가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선 좋죠. 근데 보라비님이 만약에 그런 게 꼭 필요하시다면 저는 세컨 블로그를 만들어서 내가 본질적으로 그냥 내가 잘 운영하는 블로그는 냅두고 그냥 새로운 블로그에 그 세컨 블로그에다가 스크랩 이벤트 같은 거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 품질이 돼도 상관없는 블로그에다가 스크랩 마음껏 하세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네이버 랭킹 로직을 생각하며 작성한 것이 아닌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작성한 문서. 말 그대로 키워드를 뭐 막 여러 번 반복해야 돼서 숨겨놓는다거나. 옛날에는 막 이렇게 가리키는 강사도 있었대요. 글을 흰색으로 바꿔가지고 해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직을 생각하며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이제 의도적인 키워드의 반복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의도적으로 뭐 그 이미지를 막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랭킹 로직이 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는 사용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된 문서. 말 그대로 가독성이 좋고 어떤 그 글을 할 때 사람들이 문맥에 맞게 아까 전에 우리 C랭크에서도 그 문맥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문맥에 맞는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맥락에 맞는 글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게 좋은 문서를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문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검색 엔진에서 인식된 내용과 실제 사용자 방문 시 내용이 전혀 다른 문서 사이트. 낚시질 당했다는 생각 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눈에 띄는 막 그런 그 눈에 띄게끔 막 포스팅을 해놓고 들어가 보면 딴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진짜 많아요. 옛날에 제가 블로그 컨설팅을 하러 갔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소호 사무실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막 블로그에다 막 소녀시대 그 당시에 이제 아이돌 그 소녀시대 시절이었는데 아이돌 사진 막 그런 글 써놓고 딱 들어가면은 막 그 사람 이게 소녀시대 얘기가 아니라 막 소사무실 소개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대표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막 이랬더니 이렇게 해야지 노출이 잘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보를 올려야지 클릭을 할 수가 있대요. 하면은 이제 누구라도 내 거 정보 한 번이라도 더 보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제목과 대표 이미지 그리고 그것이 클릭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일치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숨겨놓는 키워드 안 된다 그랬죠? 뭐 색깔을 바꾸고 글씨 크기를 작게 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로봇은 모든 걸 다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제 리다이렉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사이트 누르면 다른 데로 막 타다닥 하고 화면 튕기고 넘어가고 팝업이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되게 문제성 있는 나쁜 문서고요. 낚시성, 복사, 도배, 조작, 키워드 반복. 여기에 키워드 반복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키워드 반복이
우리가 본문의 키워드 반복해야 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숫자의 키워드를 반복하면 그게 글 누락의 원인이 돼요. 이런 것들이 나쁜 문서에 실제로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해 문서, 음란성, 반사회성, 자살, 도박, 사생활 침해, 저작권,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정보, 뭐 계좌정보라든지 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잘못 들어가면 다 누락되는 문서 처리되고요. 음란성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반사회성 이런 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자살에 대한 거나 뭐 되게 폭력적인 거나 뭔가 약간 이제 사람들을 볼 때 혐오적인 거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다 누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해 문서에 반복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이 부족하고 위반 피싱 악성 소프트웨어 다 반복되는 얘기들이죠. 결국에는 진성 블로거로서 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누락 사례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블로그에 저품질이 일어난 경우들을 제가 수강생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만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에 동일 키워드 반복하는 거가 되게 큰 블로그의 저품질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블로그, 전 모르는 분입니다. 그냥 검색하다가 만났는데요. 모든 제목에 강남 헬스장, 반포 헬스장, 헬스 보이짐 이런 거 다 넣었어요. 강남 필라테스, 반포 필라테스, 무한 반복.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떠세요? 불편감 없으신가요? 음. 이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똑같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저품질에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클릭해봤자 다 광고 글일 것 같고 읽기 싫잖아요.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우리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죠? 다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중요한 키워드고 이 키워드로 반드시 내가 이 키워드는 잡아야 돼라는 키워드가 있어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대안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나는 헬스장 공부를 어쨌든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그 헬스장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의 분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해시태그랑 제목에 넣는 키워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강남 헬스장이면 강남 헬스장, 강남 피트니스 센터, 강남 헬스클럽, 강남 피트니스 클럽, 강남 짐, 강남 피트니스, 강남 헬스. 어때요? 하나의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나 많은 단어의 군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를 여러 개를 선정해 놓고요. 랜덤하게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노출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키워드의 각각의 영향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강남 헬스장만 노리면 그 키워드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지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키워드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키워드를 썼을 때 훨씬 더 노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알려드리면 내가 메인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 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만들고 그걸 랜덤하게 사용한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키워드 없는 제목 그리고 검색 안 되는 제목이라고 적혀 있어요. 키워드 없는 제목. 사실 이거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 저는 키워드 없는 제목으로 글 쓰는 폴더가 하나 있어요. 그 폴더는 그냥 저의 블로그 팬들, 저의 인간적인 저라는 박재인의 팬들이 보는 하나의 어떤 그 창구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블로그는 노출되는 활동성 지수에 영향을 주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인기도 지수에도 주목도 지수에도 모든 지수에도. 왜냐면 키워드가 없는 제목은 검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제자리로 돌아왔네 이런 제목을 썼어. 그럼 누가 블로그 통합 검색에서 제자리 돌아왔네 이런 거 검색해서 블로그의 정보를 찾지는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글은 노출돼서 들어올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내 블로그에 기존에 이웃 맺어 있던 사람들이 이웃 세글을 통해서 들어오는 구조가 많겠죠. 네. 그래서 내가 커뮤니티형 블로그고 스토리텔링에 되게 치중되어 있는 블로그라면 저런 글들로도 사람들의 팬덤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속도가 느려요. 나는 꾸준히 이웃 관리와 이웃들의 팬덤을 꾸준히 만들어야지만 저 블로그에 저런 카테고리에 저런 제목의 글이 잘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시고 키워드 없는 제목을 조금 더 키워드가 있는 제목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감사일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래서 똑같이 감사일기 이런 거를 매일 제목에 다 넣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반복 키워드 쓰는 거 좋지 않다고 했죠? 그거 플러스 검색도 잘 안 되는 제목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품질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글 누락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은 당연히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제목을 선정한다. 그리고 반복 키워드는 본문에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일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감사의 일에 대한 키워드를 포함한 주제는 위에다가 적고 제목에 적고 감사일기라는 키워드는 그냥 본문에 적으세요. 뭐 예를 들어 2023년 1월 8일 감사일기 이런 식으로 또는 뭐 363일째 감사일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거는 본문에 시작하는 지점에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뭐뭐가 감사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주제를 포함한 제목을 적어주시면 본문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일치되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검색될 확률도 높아지고 키워드를 포함한 제목이면 똑같은 감사일기를 쓰더라도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감사일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선택해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블로그의 어떤 지수를 확보할 수도 있고 저품질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글 누락되는 사례 또 있습니다. 브랜드 명과 상호를 제목에 무한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우리 청송사가 유아랑 농원님 여기 지금 계시나요?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이제 경북에 농원 갔었어요. 거기 이제 경북 농업인들 대상 강의를 갔는데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다른 강사님한테 강의를 배웠는데 이렇게 하라고 배웠대요. 그래서 저 만나기 이전에 모든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네. 그래서 자기 브랜드 명이랑 상호 제목 이런 거를 계속 본문에 다 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상호명을 검색해서 들어올 확률은 아주 낮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검색량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브랜드명이나 상호는 본문이나 해시태그에만 사용해도 충분히 검색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목에는 어떤 걸 써야 되냐? 그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주제를 담은 제목을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런 불필요한 것을 내가 검색될 수 있는 제목에 굳이 쓰지 마세요. 해시태그는 포스트마다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저품질이 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해시태그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 누락 사례 또 있어요. 본문의 키워드 반복이 잦은 경우 무조건 누락됩니다. 아까 전에 나쁜 글의 예시에도 들어있었죠. 키워드 반복. 아까 전에 몇 번을 해야지만 좋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글 누락 사례가 있어요. 글 누락, 제가 쓴 글에도 이거 누락됐던 글이에요. 처음에 딱 1등에 떴다가 하루 만에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제 글이 진짜 양질의 글이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근데 왜 그랬냐? 키워드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 제가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뭐 수정 요청한 것도 있었어요. 이제 쓰고 난 뒤에 수정 요청도 있었고 키워드 반복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기업에서 막 만들어줬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죠? 마인드 카페, 마인드 카페, 마인드 카페, 마인드 카페 계속 반복되죠? 이게 한 글에 제가 13번 썼습니다. 키워드를. 근데 이렇게 많이 쓰면 누락됩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지지는 않지만 뒷페이지로 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많이 쓰는 게 지금은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글을 상위 노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대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블로그 글을 쓰신 다음에 글 쓴 뒤에 컨트롤 F를 누르세요. 컨트롤 F, 그리고 키워드 사용 숫자를 검수한 후에 업로드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경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같은 단어인데도 띄어쓰기에 따라 반복 개수가 다른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중복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C랭크가 바뀌고 난 다음에 키워드가 제목에 이거랑 이거, 뭐 예를 들면은 강남역 맛있는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맛집으로 검색해도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띄어쓰기를 다르게 해도 그게 반복 키워드로 포함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예전에는 그게 따로 카운트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카운트 된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맛집으로만 하지 말고 뭐 강남역 맛집, 강남 사거리 맛집 이런 식으로 다른 키워드의 조합들을 좀 사용해가지고 이제 키워드의 패턴을 계속 바꿔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같은 단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글 쓰신 뒤에 대안은 컨트롤 F를 누르시면 그 키워드의 검색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에 키워드를 누르고 키워드 사용 숫자가 나와요. 이 앞에 화면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컨트롤 F 누르면 이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마인드 카페 치니까 13개 키워드 뜬다고 이 뒤에 숫자 나오죠. 요거를 확인하셔서 글 다 쓴 뒤에 검수를 하시고 글을 올리시면 돼요. 그럼 지금 숫자는 몇 개냐? 사실 이거 지금 숫자 몇 개냐라고 말하는 거 제가 사실 되게 위험성 있는 발언이에요. 왜냐면 로직은 항상 변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개예요? 라고 말하는 건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를 통합 검색에서 검색해 보시고 거기서 상위 노출된 1등부터 5등까지 글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글의 양과 그 글의 양에 대비해서 키워드 숫자를 몇 개나 썼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평균을 쓰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글의 양이 아주 많지 않으면 3개 정도, 아주 많은 글의 양이 좀 더 많은 경우 한 5개 정도까지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로직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메인 노출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가 통합 검색되어 있는 글을 보시고 1에서 5위 정도까지의 글을 검토하신 뒤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세요. 금희님이 저는 지금 검색해봤더니 제목 하나에 장소에 하나, 글에 하나 나오는데 제가 쓴 건 제목하고 글에 2개인데 괜찮은 건가요? 이거는요,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의 전반적인 양도 어느 정도는 충분한 길이의 양을 채워주셔야 되고 그 안에 키워드의 숫자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 숫자만 가지고 노출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제가 바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글누락 사례, 반복된 이미지 사용. 이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미지 도용으로 인식됩니다. 우리가 어뷰징 문서라고 해요.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 반복 사용하면요. 이거는 아까 블로그의 매너에도 해당됐었죠. 원칙에, 운영 원칙에 있었어요. 매너를 준수한다라고 써 있었어요. 똑같은 이미지인데 똑같이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계속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미지를 변형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반복된 이미지 도용을 하셨을 때는 이미지 도용으로 인식해서 내가 내 블로그에 똑같은 글을 쓰는데 내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블로그는 로봇이잖아요. 로봇은 얘는 똑같은 글 또 썼네? 그러면 그게 내 글을 내가 또 써도 남의 글을 똑같이 쓴 걸로 똑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기 복제도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자기 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이거 제 블로그 사례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강사 활동 열심히 할 때 했던 포스팅입니다. 보면은 글의 일정한 디자인 패턴을 유지하고 이거 나야, 이거 내가 쓴 거야 라는 거는 강조하되 이 안에 내용들을 계속 바꿔줘요. 그래서 네 일정한 디자인 패턴을 유지하되 내용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커버를 계속 변형해서 쓰신다면 나의 브랜딩, 나를 알리는 어떤 로고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그 이미지는 도용되지 않고 복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매번 바꿉니다. 매번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번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패턴 유지하고 이런 거는 그냥 미리 캔버스나 뭐 이런 어플 같은 것들 사용해서 그냥 글자만 계속 변형해서 빠르게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그런 패턴 글쓰기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대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자, 그 다음에 글 누락 사례입니다. 누락 사례. 메인 키워드와 관련 없는 딴 얘기하기. 아까 전에 제가 C랭크 얘기할 때 이 얘기 했죠. 너 제목은 찾는 카페로 잡았어. 그럼 카페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너 왜 딴 얘기해? 이러면 블로그는 무조건 글 누락시켜요. 네. 제가 이거 실패했던 글쓰기 사례인데요. 제목은 선능카페 북앤빈에서 문구 덕후 성장판 모임 문구방 정모했는데요. 요 글은요. 제가 사례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 켜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무조건 압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 혹시 네이버 블로그 화면 켜졌나요?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켜졌으면 네 라고 얘기해주세요. 지금 블로그 보여요? PPT 화면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변경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이시죠? 확인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목은 카페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저의 목표는 사실 카페 홍보가 목표였어요. 거기에서 카페에서 제가 공간대관을 홍보하던 때였어요. 제가 선릉에 있는 북앤빈, 북세즈 이 두 가지 공간 마케팅을 제가 맡아서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스타트업 그 이승환 회장님 밑에서 일할 때. 그때 했던 마케팅인데요. 제가 이제 공간 홍보를 하면서 어떤 문구방 모임을 여기다 주최한 거예요. 사례를 만들려고. 그래서 카페를 홍보하고 싶었는데 이 글은 선릉 카페로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북앤빈으로도 노출되지 않았어요. 다 누락시켰어요. 그럼 뭘로 노출됐느냐? 문구 덕후, 문구방으로 상위 노출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보시면 명확해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이런 거 문구방을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문구생계에 제가 눈을 떴고요. 이런 카페에 정모를 했는데 장소 선택이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요. 제가 장소 추천했죠.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됐고요. 모임에 가서 모임의 후기를 적었어요. 이런 공간에서 이런 모임을 했고요. 근데 죄다 무슨 얘기예요? 문구 덕질, 다이소 1,000원짜리 홀더, 호치키스, 펜, 전부 다 문구 얘기만 있어요. 여기 카페에 연관된 글의 조합이 단어에 있나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 글은 어떻게 돼요? 선능 카페로 노출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구로 됐어요. 맞죠? 사진도 문구 사진만 있어요. 비중으로 따졌을 때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문구 사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지금 문구 얘기하고 있으면서 무슨 카페로 노출해달래? 싫어. 네이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선능 카페로는 상위 노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문구로는 제일 1등으로 노출되더라고요. 그냥 문구 할 때 1등 상위 노출됐던 글이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게 블로그가 말하는 이 정확도예요. 이해 가세요? 정확도가 없이 글을 쓰면요, 누락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글이 안 뜨지? 나 쓰라는 대로 선능 카페라는 제목에 선능 카페 키워드 몇 번 딱 쓰라 그래서 그것도 썼는데 글의 양도 충분한데 사진도 내가 직접 다 찍은 사진인데 근데 왜 노출이 안 되지? 그런 게 저런 이유예요. 원페이지에 원메시지를 가셔야 되고요. 블로그는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를 담고 메인 키워드에 연관된 키워드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서브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글 누락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C랭크 설명할 때 똑같이 했던 거를 누락의 사례에 제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질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요. 블로그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랭킹 로직에 대해서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이 제 블로그에서 직접 노출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니까 누락되네, 이렇게 하니까 1등 되네, 이거를 저는 경험으로서 너무나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쌓여서 지금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로그라는 건 진성 블로거로서 내가 제대로 된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대해 집중해서 양질의 글을 써내면요. 무조건 상위 노출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저품질 안 되는 방법으로 양질의 글을 쓰면 그거는 그냥 잘 되는 블로그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가르쳐 드린 분들은 진성 블로그로 되게 잘 성장하시는 게 저는 오리지널로 블로그가 원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양질의 글을 쓰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오늘 얘기는 진짜 좋은 강의가 아닌가. 제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칭찬 좀 해주세요. 저 혼자 잘난 척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외부 링크 사용 있습니다. 자, 외부 링크 사용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쿠팡 파트너스 문제점 엄청나게 많아요. 외부 링크에서 누락되는 경우 검색해보세요. 네이버는 나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블로거가 나 쿠팡 파트너스 때문에 저품질 먹었어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증을 합니다. 외부 링크 사용. 자, 블로그가 원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자, 블로그는요. 남 돈 벌어주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나쁜 블로그였던 적이 많았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상관없는데 예전에 블로그가 유튜브의 영상 같은 거 하나도 노출 안 되게 다 막아놨던 때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왜? 나는 내 네이버 TV 키워야 되고 내 네이버 블로그 동영상 키워야 되는데 자꾸 외부 링크 키우려고 하니까 싫어. 그러니까 블로그가 유튜브도 검색 안 되게 막 영상 막아버리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마음이 오픈마인드가 되면서 이제는 유튜브 영상도 노출 잘 되게 바꿔줬죠. 근데 그게 이제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여줘야 되는구나라고 이제는 마음을 고쳐 먹은 건데 블로그에 저는 10년을 봐왔잖아요. 블로그가 해왔던 폐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와 진짜 치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블로그가 외부 채널들을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쿠팡이나 이런 데는요. 왜 막느냐? 네이버 쇼핑의 치명적인 경쟁자잖아요, 여러분. 블로그에 정말 돈을 벌어주는 루트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근데 쿠팡 파트너스가 자꾸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로 블로거가 돈 벌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 링크 넣은 글은 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대안은요. 그냥 내 블로그에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느냐? 세컨 블로그 만드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크랩하는 블로그, 세컨 블로그 만드세요. 그냥 저품질 먹어도 되는 블로그 하나 유지하시고요. 거기다가 연결하세요. 저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블로그의 영향력으로 매출을 내는 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MKYU 강의를 준비할 때였어요. 제가 제 블로그에서 직접 공동구매하거나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쿠팡 파트너스 같은 어떤 이제 수익 창출하는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강의 항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례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블로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대안을 만든 게 세컨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양질의 본질적인 양질의 블로그에 리얼 후기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 노트북 후기가 그렇게 쓴 건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 이 노트북에 올라가 있는 거치대가 있는데 이거 저 매일 쓰는 거치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추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이죠. 그 제품에 대한 후기를 아주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기를 세컨 블로그 링크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세컨 블로그에 가면요. 이 상품에 대한 쿠팡 파트너스 최저가 링크와
상세 페이지만 딱 올려놓고 거기다 링크 딱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 폼질 먹어도 되지만 여기서 연결돼서 들어간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여기서 얻어갈 수 있게끔 딱 적어놓은 거죠. 근데 저 구매 전환율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몇 %의 창출이 나는지를 봤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7점 몇 %였나? 8점 몇 %의 전환율이 나더라고요. 그거 제가 캡처한 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MKYU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캡처본까지 보여드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블로그에 양질의 리뷰로 세컨 블로그로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세컨 링크로 파트너스 링크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율이 7, 8%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매출 전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험성 있는 외부 링크를 활용하시는 글들이 있으면 세컨 블로그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수익 창출하는 어떤 제휴 링크도 마음껏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 소개하면서 링크 걸어놓은 건 괜찮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신혁님이 병섭님이 네이버 거는 링크 걸어두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대신 답변을 주셨는데요.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세요. 제가 뒤에 다 알려드리려고 이미 강의 안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 누락 사례가 뭐가 있느냐? 잦은 수정, 그리고 포스팅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수정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 바로 수정하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아이의 공식 블로그에 이제 공표를 했어요. 수정하면 저품질 된다라는 거 아니다라고 X표 해가지고 완전히 공식 블로그에 놓은 공식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수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너무 잦은 수정을 하거나 포스팅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수정을 하니까 어떤 게 발생하냐면 글의 순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돼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글을 수정하면요. 글이 재배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노출돼 있는 게 있는데 한번 새로 고침이 되니까 재배열돼서 지금의 안에서 지금의 순서 안에서 다시 한번 노출 순위가 결정돼요. 근데 지금의 순위 안에서 노출 순위가 결정되면 최신 글들도 있고 더 정확도가 높은 글들도 있는데 기존에 노출됐던 거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시 맨 위로 올리기에는 얘가 부족한 지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도나 뭔가 이제 그 시의성이나 이런 게 다 좋아서 이게 상위 노출에 그대로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복불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지나고 수정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증이 없다는 뜻이에요. 수정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시의성과 정확도에 대한 보증이 오랜 시간이 이후에 지나면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리고 나서 3시간 이내라고 제가 한 거는 글이 한번 이렇게 새로 고침되고 로직이 한번 순위가 다시 한번 결정될 때 한 보통 그 정도의 순위를 결정된다라고 보면 그 이내에 수정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 근데 그 이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한 것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리기 전에 임시 저장 상태에서 전체 글에 대한 꼼꼼한 검수를 하시고 올리고 난 다음에 순위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순위가 났어. 근데 나 이거 요것만 수정하면 순위 노출하는데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빠르게 3시간 이내에는 최소한 수정을 하자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반영하시는 걸 습관으로 기르시면 훨씬 더 좋은 블로그 운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누락 사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보셨어요? 글 제목을 저렇게 썼어요, 여러분. 클릭하고 싶으세요? 해시태그 저렇게 썼어요. 클릭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안 하고 싶지 않나요? 네. 해시태그를 오용하고 키워드만 나열한 제목 그리고 본문 같은 것들을 우린 만나면 이런 글을 양질의 글이라고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먹힐 수 있어요. 하지만 블로그에 먹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나열된 제목이나 본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안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의 블로그 글에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글 누락을 발생시키는 의도적인, 아까 전에 나쁜 글의 예시 있었죠? 의도적으로 랭킹 로직을 생각하고 쓴 글에 해당하는 게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면 좋아요? 그냥 제가 썼던 블로그 예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블로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 강의나 블로그의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썼던 제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글 주제 및 호감 있는 제목 짓기. 보시면 글 조회수가 나쁘지 않아요. 다 1000뷰 이상, 뭐 어떤 거는 10,000뷰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썼던 글들에 사람들의 관심사를 반영했죠. 블로그 순위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그거 썼고 그다음에 블로그 마켓셀러 어떻게 승인하는지 방법 알려줬고 페이스북 아바타로 캐릭터 만드는 방법. 누구는 하던데 나도 저거 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블로그에 쓸 게 없다. 블로그 콘텐츠 찾는 법이 궁금하다.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됐겠죠. 처음 시작하는 블로그로도 공부할 수 있나요? 궁금하잖아요, 답이.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다. 그리고 대가성 광고 추천 공정위 문구 표기법 어떻게 쓰는지 궁금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이런 게 사용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글 주제와 호감 가는 제목 짓기의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더라도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제목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좋은 글의 예시를 많이 보는 거, 벤치마킹 많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누락 사례. 블로그 포맷에 맞지 않는 글. 블로그 포맷이라는 건요. 블로그는 어때요? 이미지도 좀 적당히 많이 넣고 글도 적당히 많이 쓰고 영상도 넣으면 좋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원해요. 블로그는. 그래서 양질의 글, 신뢰도 높은 글을 써주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맷에 맞지 않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에다가요. 이미지 하나도 안 넣고 글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초보자들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노출 안 돼요. 그리고 누락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영상만 넣어도 문제가 되고 키워드가 없는 글도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글쓰기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은 한 10장 이상 넣으면 가장 베스트고요. 글은 1500자 이상 채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거를 블로그에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모든 글을 상위 노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처럼 제가 팬덤들이 저의 생각과 저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런 글 짧게 써도 돼요. 사진 한 장만 넣어도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진짜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양질의 글을 쓴다 하면 저 정도는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1500자 너무 많다. 1000자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채워주시는 게 좋다. 글자 수를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글 문서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면은 글자 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1000자, 1500자 어느 정도 채운다라고 하면 사진 10장을 하고 그 밑에 글을 3줄에서 5줄 정도를 기본적으로 채우시면 1000자 이상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다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진 10장 정도 있으면 그 사진의 각각의 사진 밑에 3줄에서 5줄 정도 글을 채운다. 요 정도만 맞추셔도 충분한 글의 양은 채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백 포함해서도 괜찮습니다. 사진은 글감에서 있는 것만 써도 아니요. 글감에 있는 것만 쓰면 부족하죠. 블로그가 제일 좋아하는 게 원문 출처예요. 뒤에 설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직접 쓴 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감에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 뭐 스톡 이미지라고 해서 무료 이미지 제공되고 블로그에 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직접 쓴 글입니다. 가운데 정렬과 가동성 있게 쓰는 게 좋은가, 문단으로 길게 적는 게 좋은가, 이거는 사실 나의 취향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로 모드로 봤을 때, PC 버전으로 봤을 때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제 블로그 화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하든 왼쪽 정렬을 하던 길게 내려 쓰던 짧게 쓰던 끊어 쓰던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PC 화면, 모바일 화면 이렇게 전환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봐도 보기 나쁘지 않고 이렇게 봐도 보기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글을 쓰세요. 그래서 글을 검수하실 때 이 모드를 바꿔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이미지가 없어서 글감이나 캔바에서 50% 제가 찍은 사진을 섞는 건 어떤가요? 좋아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내가 찍은 사진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을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톡 이미지를 쓰시되 블로그 글감에서 불러다 쓰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스톡 이미지를 불러다가 그걸 재가공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제일 좋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가 선호하는, 이제부터는 저품제들 글 누락되는 사례를 되게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컬에 알려드렸죠. 첫 번째 우리 강의 컬이가 뭐였냐.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얘기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강의 컬이가 뭐였냐면요. 블로그의 운영 원칙을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강의의 주제였어요. 블로그의 운영 원칙. 아까 전에 처음에 본질적인 운영 원칙과 블로그의 좋은 글과 나쁜 글, 그리고 파워블로거를 선정했던 기준을 통해서 과거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을 비교해드리면서 얘기 드리고, 블로그의 운영 원칙에 정말 중요한 C랭크가 결정되는 요소, C랭크가 점수를 매기는 요소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폰질 예방 글쓰기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글이 누락되는 사례 플러스 그거에 대한 대안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파트는 뭐냐면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는 도대체 뭐냐? 네이버가 선호하는 블로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다가 중간중간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 중간중간 질문을 던져주신 게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패스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다 다시 한번 설명이 있기 때문에 패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이버가 그럼 어떤 블로그를 선호하고 왜 네이버가 그런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네이버 블로그는요. 자기가 오리지널이길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이냐. 원본 출처가 블로그이길 바래요. 유튜브도 아닌, 인스타그램도 아닌, 페이스북도 아닌, 다른 플랫폼을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실 때 어차피 우리가 OSM류 하죠. 원 소스 멀티 유즈. 하나의 소스 가지고 재가공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사용하시잖아요. 그렇다면 OSM류의 시작의 채널은 반드시 블로그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채널들은 중복 이미지나 중복 글을 쓰셔도 큰 타격이 없어요. 근데 블로그는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의 반영률이 높은 걸 블로그에 사용하시고 이미지 크기가 가장 크게 적용해서 블로그에 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나 너네를 오리지널 채널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 홈그라운드로 생각하고 있어 라는 걸 블로그에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은 가장 큰 사이즈로 올려요. 네. 그리고 모든 콘텐츠를 올릴 때 블로그에 1번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복 이미지를 재가공해서 사용할 때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다른 SNS를 활용합니다. 그게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성이에요. 두 번째, 네이버 블로그는요. 활성되어 있는 활성 블로거가 많아지길 기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글을 작성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블로그 챌린지 하고 있죠? 챌린지를 하시면 여러분들 꾸준히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활성성 지수를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조건에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의 활동성 지수가 결정되는 게 있었잖아요. 블로그의 운영 기간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글을 쓰는지, 최근에 글의 빈도수가 높은지 아닌지, 꾸준하게 글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가 활동성 지수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가 너무나 많은 15년 이상의 블로그를 서비스를 운영해 왔고 그 15년의 기간 동안 활발한 유저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블로그가 생존할 수 있었죠. 그래서 활성화된 유저가 많아지길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는 어떤 블로그를 선호하느냐?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을 원해요. 왜냐? 블로그가 커뮤니티적인 기능과 커뮤니티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웃들과 공감 주고받고 댓글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블로그에 점수를 높이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이 내 블로그 서비스를 활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교류를 해야 되고 댓글을 주고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 블로그는 타 사이트로부터 블로그로 유입되길 기대합니다. 우선은 질문 하나 받을게요. 의미 없는 서로 이웃 추가는 받을 필요 없는 거죠? 단순 이웃 늘리기. 저는 단순 이웃 늘리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진성으로 갈 때. 근데 초기에 내가 너무 이웃이 없어. 근데 나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건 좀 받아주셔도 돼요. 초기에. 근데 내가 정말 찐으로 완전히 목표 중심적으로 블로그의 목표와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환경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환경 관련된 블로그만 이웃 추가 받고 이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우리의 목표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 카테고리의 강자로서 인플루언서 검색 도전까지 갈 거예요. 저희 사람부 패밀리에 오신 분들 저는 다 인플루언서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의미 없는 서로 이웃 추가하지 말고 받지 말고 의미 있는 유의미한 숫자와 타겟을 늘려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네. 근데 하지만 초기에 우리가 블로그 챌린지 하면서 함께 같이 교류하고 조금 이웃의 타겟이 다른데도 같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 활동성 있는 유저들끼리 서로 이웃을 맺으면서 활동력 있는 댓글과 공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시드가 될 수 있는 어떤 시드 이웃을 만드는 거 좋죠. 종자 팬을 만드는 거 좋지만 향후의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방향에서는 타겟팅을 좀 명확히 해가면서 늘려가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초기에 내가 한 1년 정도는 그냥 활성화 있는 유저들로서 조금 타겟을 채워가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쌓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 내가 타겟팅해서 쌓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자면 네이버 블로그는 타 사이트로부터 블로그로 유입되길 기대한다. 제가 저품질인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 이제 블로그 투잡됩니다 책 쓰다가 딴짓하다가 또 그렇게 저품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했던 제일 컸던 사례가 뭐냐면 외부 채널에서부터 블로그 유입이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블로그만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타 사이트를 되게 많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저품질이라 노출이 잘 안 되는 시기에 외부 사이트에서 제 블로그로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흐름을 끌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네이버 블로그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은 콘텐츠라고 인식해요. 왜냐? 공신력 있는 외부 사이트에서 계속 언급을 해서 내 블로그로 들어온다는 건 이 사람의 콘텐츠의 품질이 높다라고 검증할 수 있는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부 사이트를 운영하시더라도 그 외부 사이트에서 계속 내 채널로 흐름을 만들어 주신다면 블로그 서비스에 도움되는 블로거네 라고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반대의 경우 블로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블로그에서 자꾸 인스타그램 가래. 블로그에서 자꾸 페이스북 끌고 가. 블로그에서 자꾸 카카오로 끌고 가. 이런 거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이버가 선호하는 블로그는 공신력 있는 외부 사이트에서 내 블로그로 들어오는 걸 좋아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블로그 챌린지는 단톡방에서 블로그 올리는 거 좋죠. 왜냐면은 그 단톡방에서부터 블로그로 유입되게 하면 타 사이트에서 블로그로 유입되는 거니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써서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품앗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요, 비디오 로그를 꿈꿔요. 2000, 그러니까 블로그 15년 주기였을 때요. 그
페북에 블로그 링크하는 거 조금 주의하시는 부분은 필요하긴 해요. 저는 댓글로 올리시라고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는 올리지 마시고 본문에 글 쓰고 댓글에다가 블로그 링크 걸어주세요. 네. 페이스북도 사실 조금 약간 쪼잔하게 블로그 링크 페이스북에 자주 올리면은 그 링크 막 막아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생겼었어요.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쓰지 마시고 본문에는 그냥 뭐 이렇게 글 쓰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 링크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페이스북에. 인스타 스토리에 블로그 링크 거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봉주님. 그렇게 활용하시는 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는 네이버는 비디오 로그를 꿈꾼다라고 했는데요. 비디오 로그라는 거 뭐예요? 브이로그. 블로그의 대항마, 네이버 서비스의 대항마가 누구예요? 구글이잖아요.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는요. 최대한 많은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해요. 네. 영상 자료 확보하고 싶어 하는데 블로거들은 사실 글 중심 채널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블로그는요, 늘 꿈꿉니다. 유튜브 이기고 싶어요. 쇼폼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모먼트라는 걸 도입했고 네이버 TV를 도입하고 이러면서 블로그한테 막 영상 많이 올리면 너네한테 수익 창출을 만들어줄게 이런 비전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블로썸데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블로썸데이 때 네이버가 직접 PT했던 자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보면 거기에 비디오 로그에 대한 꿈꾸는 거, 네이버 TV를 도입해서 이제 블로거에게 수익 창출을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화는 잘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한 패예요. 근데 하지만 네이버가 방향을 잡은 거는 모바일 온리, 비디오 로그 이거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PC에서 유효했던 스마트 에디터 2.0 다 폐지했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에디터 1으로 모바일 글쓰기에 최적화된 걸로 모든 포맷을 바꿨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게 영상 소스예요. 네. 그린셔츠님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네이버 서비스 내에서 활용하는 건 둘 다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직접 올려서 가시는 것도 추천. 네이버 TV에 올린 걸 링크 거는 것도 추천. 둘 다 내 채널이라면 둘 다 좋아요. 네. 근데 영상 소스를 많이 활용하면 동영상 탭에 동시 노출되는 효과도 있지만 비디오 로그를 꿈꾸는 블로그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노출을 더 시켜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는 블로그가 네이버 돈 벌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여기 아까 그 얘기 나오죠. 네이버에서 돈 버는 주수익이 어디예요, 여러분? 네이버 쇼핑, 네이버 키워드 광고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활동에 블로그가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면 따봉, 제일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링크 연결하고 애드포스트 광고 달릴 수 있는 양질 주제 키워드 포함한 글쓰기 하고 이거 다 너무 베스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제가 이건 블로그 잠깐 보여드리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내 블로그 가볼게요. 내 블로그 가면 자, 내 블로그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는 사실 키워드 포함한 글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만 써요. 필요할 때만 키워드를 포함한 글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게요. 광고글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광고글. 이거는 뭐 광고글은 아니지만 제가 저희 학교 학부모 엄마가 하는 술집에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서비스로 제가 도움 되시면 좋겠어요 하고 그냥 공짜로 리뷰 하나 써드렸습니다. 리뷰 성실하게 아주 잘 썼어요. 자, 이런 글 보면은 요 밑에 이제 뭐가 달리냐면 광고가 달려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이제 애드포스트 광고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양질의 블로그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애드포스트 승인이 날 거예요. 그럼 보면은 뭐예요? 제가 신중동 술집이라는 키워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중동 술집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광고로 붙죠.
이런 것들을 말해요. 블로그가 광고주가 선택할 수 있는 블로그 글을 써주면 블로그를 통해서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블로그의 공간을 제공받고 광고를 넣어서 이 광고비를 블로거와 쉐어할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블로그는 이렇게 하는 블로그한테 점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나 돈 벌어주는 블로그한테 점수 더 줄게. 그런 목적인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블로그의 서비스에서 추가된 기능들이 있어요. 뭐가 추가됐느냐? 글감. 보시면 여기 이런 거. 쇼핑 탭 추가됐어요. 됐나요? 안 됐나요? 쇼핑 탭 추가됐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가 파는 물건인데 저희 샵에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북커버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쇼핑 탭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쇼핑 탭으로 연결되는 글감이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거 왜 추가했어요, 여러분? 여기 통해서 광고가 들어오니까 키워드 광고. 그러니까 블로그 입장에서는 쇼핑몰 매출 올려주는 블로그 글을 써준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블로그한테 점수를 주죠.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링크 달지 말고 우리 거 달아 이러면서 이제 쇼핑 탭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추가되는 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돈 버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요거. 당연하죠. 자기 스토어 글감 써도 되죠. 당연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뉴스도 있죠? 뉴스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해볼까요? 하면은 뭐 이렇게 글이 나오죠? 이거 제가 올린 글인데 요거 이제 출간됐을 때 출간 기사 썼던 건데 이거 누르니까 글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이버 뉴스에다가 배너 광고하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뉴스 탭으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네이버 뉴스 배너 광고로 네이버는 돈을 벌어요. 이해 가세요? 네이버 되게 똑똑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네이버가 뭘로 돈 버느냐? 블로그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느냐? 이런 게 블로그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네이버 블로그는 블로거가 돈 벌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한 기능을 블로그에 계속 추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면 블로그는 따봉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진성 블로그가 살아남는 길은요. 결국에는 그냥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블로그가 원하는 방향의 운영 원칙을 지키면서 블로그의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써서 양질의 글을 계속적으로 써내면 그건 상위 노출 플러스 저품질 예방할 수 있는 너무나 팩트인 거죠. 지금 질문 주시는데요. 네이버 쇼핑으로 구매한 거 리뷰 쓰면 스마트 링크 걸어도 되겠네요? 당연히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안 하셨다면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마트 스토어 제품을 쇼핑 탭에 찾아서 링크를 걸어도 되냐? 맞습니다. 내가 뭔가 리뷰를 했는데 그 리뷰한 제품이 스마트 스토어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스마트 스토어 링크 걸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죠, 네이버에서. 파워링크 광고에 블로그 링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 어떤가요? 파워링크 광고에 블로그 링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가 양질의 글을 써서 거기에 광고가 걸릴 수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 준다면 블로그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쇼핑 탭에서 찾아서 하는 거랑 그냥 링크 거는 거랑 다른가요? 가능하면 쇼핑 탭에서 찾아서 거는 걸 추천드려요. 글감에서. 그게 블로그 서비스에서 연동된 기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연결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와 연관성 있으면 쇼핑 탭 또는 뉴스 탭에 찾아서 불러와도 되는 거 당연히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제품 리뷰해 주시는 분들께 그렇게 해달라고 키워드 정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검색해서 글감 추가해 주세요 라고 가이드를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이제 11시 8분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가 10,000원짜리 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진짜로 이 강의를 10,000원에 절대 팔면 안 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짜 강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유료 강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진짜 비싸게 받아도 되는 강의예요. 근데 제가 10,000원에 받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블로그 커뮤니티를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목표가 있거든요. 제가 블로그 군단 1,000명을 만들 거예요. 블로그 군단 1,000명. 어떤 군단을 만들 거냐면, 진성 블로그 1,000명. 벌써 100명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100명이 지금 블로그로서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저는 그 100명의 블로그를 1,000명으로 인원수를 모으고 그 1,000명의 블로그를 모두 인플루언서로 등록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저도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야 되죠.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강의를 오픈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블로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가 있는 분부터 만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유 실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로그인밖에 못하시는 분들부터 저랑 만났어요. 저 MKYU에서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가르쳐드려서 저랑 만났어요. 블로그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저를 만나서 지금 초보 블로거로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저의 타겟이에요. 왜냐? 진성 블로그라는 거에 제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있냐면요. 지금도 실현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서비스 모델을 만들었고 회사로서 이제 출발할 거예요. 오늘 회사명도 나왔습니다. 네. 회사명은 아직 상표권이나 이런 등록을 안 해서 아직 공개해드릴 수 없지만 멋있는 회사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요. 저와 함께 만난 이런 분들은요. 다 랜덤한 나이, 랜덤한 지역의 랜덤한 직업군의 랜덤한 학벌의 랜덤한 지식과 랜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1,000명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요즘 리뷰단, 체험단 하는 뭐 대표적인 사이트들 가보시면요. 전부 다 체리피커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만 목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콘텐츠도 없고 자기의 어떤 색깔도 없고 자기의 진정성도 없고 자기의 개인의 스토리도 없고 그냥 리뷰와 체험만을 목표로 돈만 받아가고 또는 제품만 받아가는 그런 블로거들밖에 없어요. 근데 저랑 만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자기의 콘텐츠와 스토리와 진정성 있는 이웃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진성 블로그인데요. 그 진성 블로거들이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 명을 유명하게 만들고 싶은 한 명이 저희 회사에 컨택을 해서 만나요. 그러면 100명이 모두가 랜덤한 사람의 100명이 그런 리뷰를 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진성 블로거로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그 모든 100명이 다 인플루언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모델입니다. 제가 이 모델을 가지고 요즘 사업자들을 만나서 PT를 해요. 이런 모델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100%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본업에 충실하시되 저희가 함께하는 이 서비스 모델에 참여해 주시면 돼요. 저는 딱 비전을 세웠어요. 1,000명 되면요. 무조건 문을 닫습니다. 지금 현재 370명 정도 있고요. 거기서 1,000명이 모이면 100% 닫을 거예요. 문을. 그 이상 안 모을 거고요. 1,000명이 모이면요. 저 NFT 발행할 거예요. 1,000명 멤버십으로 고유한 NFT.
그래서 우리 멤버십을 강화할 거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빠지고 싶으면 그 멤버십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갈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커뮤니티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한으로 퍼주는 강의를 하는 이유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의 콘텐츠와 저의 스토리와 저의 경험을 지금 세일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비전을 좀 알아주시고 그 비전이 정말 유효한 비전이고 누가 들어도 너무나 가슴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고 진짜 돈이 되는 비전이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오신 것에 유의미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나고 녹화본 제공할 건데요. 일주일 정도 강의 녹화본 제공할 거고 강의 후기 여러분들 써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모든 내용을 오픈하게 써주시면 안 되고 일부의 내용들만 발췌해서 써주시는 거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이후에 저희 사람북닷컴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사람북 커뮤니티 들어오는 그 단톡방 URL과 이제 비밀번호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 안에 속하셔서 1000명 안에 들어 있으시면 제가 꿈꾸는 비전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사람북닷컴 커뮤니티에 올라오시면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아까 습관을 만드는 활동성 지수를 채우기에 너무나 적합한 제가 블로그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챌린지에 성공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제한으로 코칭을 또 코칭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과 이제 1대 10으로 줌 코칭의 기회를 한 번씩 드려요. 성공하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코칭을 받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블로그의 레벨을 올려가시면서 성장하실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시면서 제가 요즘은 코칭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해요. 오늘 하산하셔도 될 것 같다. 이제 그만 코칭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프로그 쓰기, 템플릿 쓰기, 그래서 인플루언서 검색에 도전할 수 있는 정말로 이제 업그레이드 가능한 버전을 지금 또 3월에 런칭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100명 넘으면 프로그레스기 넘어간다라고 이미 비전을 세워놨고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오늘 또 미팅을 통해서 복주환 강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생각정리 스킬 복주환 강사님이라고 기업 강의의 1등 강사예요. 탑 강사인데요. 그분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프로그레스기 모드를 조금 더 생각정리와 템플릿 글쓰기에 더 체계화된 모델로 하기로 이제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협업을 하기로 오늘 확정 짓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탄탄한 프로그램으로 3월에 런칭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하시면서 우선은 챌린지랑 코칭을 받아보시면서 차근차근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단계별로 저랑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안 되는 사람 당연히 가능하죠. 네. 블로그 코칭 챌린지부터 꾸준히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북닷컴에 그냥 남아만 있어 주세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 거짓말 아니고요. 거기 계시기만 해도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본잡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디지털 노마드 꿈꿀 수 있는 거 제가 시스템, 성장 시스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업이 아니라 투잡으로서도 충분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모델로 지금 계속 제가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다 도움이 되시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되는 모델만 해요. 저는 되게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시간 낭비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의 성향을 여러분들도 따라서 게으르고 귀찮지만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세요. 저는 딱 그렇게 돈을 벌 겁니다. 저랑 같이 그렇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네, 딱 저라고 여러분들도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모델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 제가 계획했던 시간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 소감 몇 분만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혹시 강의 소감 얘기해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카메라
지금 켜주신 분 중에 음성 키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나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은원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또 방에서 또 관리자로 활동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윤은원님. 소감 얘기 좀 해주세요. 소리가 꺼져 있습니다. 한번 켜주세요. 좋은 강의 잘 네. 들었고요. 매번 네네. 블로그 관련돼서 뭐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블로그를 다시 만들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블로그, 그러니까 제가 하던 일을 위주로 하다가 요새는 이제 다른 걸로 조금 흘러 있어서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은 시점이 지금 최근 한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서 코칭을 저도 한번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 오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운영을 오래 하신 분들도 제 강의 들으면은 되게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블로그를 해오긴 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오래 해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이미 저품질인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약간 재기가 필요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강의를 토대로 조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은호님도 조금 코칭 받으시면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칭 블로그 챌린지가요, 3만 원이에요,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코칭을 정말 열심히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방에 들어오면, 한 번만 수료해서 들어오시면 코칭의 기수가 오픈될 때마다 무제한으로 코칭을 계속적으로 영상을 제공해요. 그래서 3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평생권을 여러분들이 획득하시는 거라서 21일 챌린지에는 분명히 좀 참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하는 이 어떤 혜택과 가격과 뭔가 이런 것들이 저의 비전 때문에 그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저 원래 블로그 코칭 1대10 할 때도 1인당 10만 원 이하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1대10으로 코칭만 하는 걸로도 10만 원씩을 받았고요. 1대1 코칭을 하면 저는 30에서 50만 원 정도 금액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그런 가치가 엄청 큰 가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분 한 번 또 들어볼게요. 누구 또 켜놓은 분 중에. 우리 명희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안명희님.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거실이라서. 아니, 저도 네. 지금 이제 6기하고 7기 지금 도전 중인데요. 네. 6기 아깝게도 이게 12시 넘어서 2번 포스팅을 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 이제 7기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제 글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올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강의가 이제 너무 이제 유용한 팁이 너무 많은데 요거를 제가 이제 실행을 하는 게 이제 또 저한테 답인 거예요. 강의만 듣고 머무를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일단 열심히 챌린지 올리는 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블로그 챌린지 하기 전에 이런 강의는 한 번씩은 꼭 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2개 강의를 이제 챌린지 할 때 초보자들한테 이제 제가 아예 녹화본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초보들은 아예 글 쓰는 거 에디터 사용도 잘 모르시고 글감 사용하는 것도 잘 모르시고 뭐 제목이나 이런 거 어떤 식으로 글 배치하는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왕초보 그 강의 하나 예전에 한번 오픈했었거든요. 저희 지난 기수 6기 때. 네, 그 그거 플러스 네, MKYS 그 이제 강의를 2번 들었었어요. 사실은 네네. 들었는데 자꾸만 제가 듣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하고 과제도 안 하니까 제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미션만 수행을 다 하셨어도 사실 그 강의가 엄청 가치가 그러니까 있으셨을 텐데 많이 아마 아쉬웠어요. 듣기만 하셨으면 도움이 많이 안 되셨을 것 예.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게 살짝 아직 한 번도 공개 안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지금 홈페이지 런칭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온라인 사이트 무려 1,500만 원 이상 들였습니다. 돈을.
네, 그냥 거의 한 전체 들이면 2천만 원 들 것 같은데 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클래스랑 뭐 전자책, 수강후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저희 사람북닷컴 패밀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챌린지라든지 모든 뭐 결제라든지 시스템이 움직일 거고 제가 챌린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초보자들이 기초 잡는 과정이랑 뭐 중국 과정이랑 그다음에 지금처럼 저품질 예방 강의랑 이런 거를 콘텐츠로 다 녹화본으로 찍어가지고 온라인 강의도 런칭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 할 거니까 그것도 이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분이니까 한 분만 더 소감 듣고 또는 질문 듣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우리 미경님 좋아요. 저 처음에 이분의 21일 일보 할 때는 21일만 글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게 제가 처음에 21일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계속 가야 되겠구나. 이게 선생님, 이게 대표님의 어떤 꿈을 위해서도 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꿈에 저도 같이 편성해서 또 저도 같이 성숙하고 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아직 글 쓰는 게 너무 서툴어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21일 동안 해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은 조금씩 이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강의가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네. 부족한 거 많이 이끌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경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농업을 하고 계세요. 포도 키우시거든요. 근데 미경님 같은 경우는 포도를 키우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북 패밀리에서 어떤 비전을 제가 꿈꾸냐면 예를 들어 미경님이 포도를 키워요? 그러면 포도를 저 오늘 포도 공동구매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명씩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경님은 1000명이 그냥 사주면 그냥 B2C는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 누구 한 명이 책을 냈어. 그럼 그 책 리뷰 우리 1000명이 다 해주는 거지. 그러면 베스트셀러 잡지 않겠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모델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1000명이 모여 있으면요. 못할 게 없어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모델이죠. 근데 저는 그걸 선한 곳에만 쓸 거기 때문에 선한 상품, 선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사람들의 어떤 성장 그런 거에 저는 도구로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고 지금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을 조금 찍고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가 2페이지거든요. 2페이지 나눠서 할 건데 잠깐 키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은 제가 단체 사진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그런 거 아세요? 줌으로 강의할 때 사진 찍을게요. 카메라 켜주세요 할 때 카메라가 탁 켜지잖아요. 그럼 되게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거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다 내 마음을 이제 같이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구나. 약간 이런 약간 두근두근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지원님 혹시 카메라 켜주실 수 있나요? 폰으로 해서? 지원님만 켜주면 우리 모두가 켭니다. 지금 한 번만 켜주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딱 첫 페이지에 지원님이 딱 이렇게 있네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2페이지도 지금 절반 정도 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페이지에도 많이들 켜주셨네요. 됐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님. 자, 캡처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우리 미희님 화면이 미희님 화면이 초록색으로 떠서 됐다. 그렇게 할까요, 그냥? 미희님은? 좋아요. 하나, 둘, 셋.
됐다. 잘 찍혔습니다. 저는 1페이지 찍었고요. 그다음 자, 잠시만요. 제가 날아갈 수 있어서 요거 캡처한 거를 넘겨놓고 두 번째 페이지 찍을게요. 단체 사진 찍히신 거는 외부 공유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뭐 단체 사진에 왜 모자이크 안 했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네, 2페이지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우리 마이츠님. 네, 하나, 둘, 셋.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 사진을 합쳐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함께한 걸로 이렇게 기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도 너무 가슴 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비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사람복닷컴과 사람복 패밀리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 진심을 좀 알아봐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도 계속 자주 뵙는 사이가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